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의 시사 이야기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은 바로 공무원들이 급여 반환에 대해서 또 최근에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허와 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급여 반환 뭐 말은 좋죠. 과연 좋을까요? 물론 기업들의 입장에서 만약 기업이 어떤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을 한다 했을 경우에 뭐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요즘같이 코로나같이 장사가 안 될 경우에 돈이 들어와야 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외국에 수출한 돈이 또 지금 배가 이렇게 외국에 가고 있는데 그날에서 제대로 입항을 안 해줘가지고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여기에 속한 조직들은 십시일반으로 좀 급여를 좀 나중에 반다든지 좀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과연 급여 반납이 하실 때 그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넋이 빈곤 악순환은 이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곤층이 빈곤 국가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소득이 있잖아요. 저소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저소득이면 저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저소득이다. 그러면 저, 저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저소비가 일어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물건은 안 팔리겠죠. 그렇죠? 안 팔리면 다시 투자가 낮게 되는 거죠. 투자가 낮으면 다시 소득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빈곤의 악순환은 접체빈 국가들이 이렇게 빈곤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결책이 뭐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가던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이 돌멩이를 어떤 상점의 유리창을 싹 깨버렸다 이거죠. 싹 깨버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투자를 뭐 다시 유리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유리를 다시 끼우면 뭐 이 유리를 사기 위해서 다시 또 이 유리 공장이 만들어지고 유리 공장에서 다시 또 운송 일어나고 또 끼우는 작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뭔가 새롭게 경제가 돌아가는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빈곤 악순환처럼 이제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이래 일어나는 구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정부에서 대단히 투자를 한다든지 뭐 소비를 장려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럼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급여 받으면 가처분 소득, 즉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작잖아요. 그럼 소득이 작으면 저소비가 일어나잖아요. 저소비가 일어나면 기업들은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판매가 안 되면 다시 또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큰 기업이든 공무원들인 공공기관이든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매출과 상관없는 조직들은 급여를 반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진작을 해서 너희들이 내가 월급 줄 테니 저축하지 말고 좀 소비를 해라. 오히려 소비를 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경제가 이같이 아까 유리창을 깬 어떤 사람의 행동이듯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자꾸 공무원들이 또 공공기관들이 급여를 자꾸 반납을 한다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들의 급여라든지 공공기관의 급여를 반납하는 이런 정책을 홍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진작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과거에 공무원 등 급여 반납과 비슷한 잘못된 정책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시대 때,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 공공기관들이 급여를 뭐 삭감한 정책 편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은 얘같이 그 공공기관들이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삭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직원들은 어떻게 해? 그럼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지잖아요. 그럼 소득이 줄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가 어렵다면 뭔가 형편이 되는 조직들은 자꾸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것을 소비를 강렬을 해야지. 자꾸 소득이 많다고 해가지고 줄 형편이 되는 회사한테도 자꾸 깎는다.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공공기관이 선진화해가지고 각종 복지 정책을 대폭 삭감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은 통상 직장에서도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노조 합의해서 그러면 그 직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공공기관의 승진화 입장에서 뭐 공무원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응? 공공기관들 왜 이런 걸 하냐 이거 다 없애버라. 그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그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면 그럼 배우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건강검진을 안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은 큰 병을 얻을 수 있잖아요. 큰 병이 얻으면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사천 논사만 배 아프다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되고, 어떤 공공기관들이 능력되면 그렇게 어떤 복지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기업도 우수한 지원이 가면 이 공기업은 날로 성장해 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을 한다 그러면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질량이 절대 나한테 못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부자가 잘 산다는 그런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참 딱합니다 정책들이. 그 다음 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의 허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은행이 있고 또 은행이 있으면 누가 있죠? 고객이 있겠죠. 그렇죠? 고객이 있고 그 다음 또 정부은행인 한국은행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는 기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크게 경제의 주체는 4개인데 먼저 고객 입장에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객은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돈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객이 나중에 돈을 찾아갈 때 대비해서 은행들은 이 돈을 한국은행에 일부를 맡겨줍니다. 통상 뭐 2% 정도 맡긴다 했었을 때 그럼 나중에 고객이 차주를 할 때 한국은행에 맡긴 돈을 받아와서 또 이렇게 또 반납하잖아요. 물론 한국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돈을 갖고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다면 100원을 만약에 고객이 은행에 맡겼다면 2%는 이혼은 한국은행에 맡겨주고 100원에 대해서 이제 98원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그럼 대출을 해주면 뭐가 됐죠? 이자를 받잖아요. 만약에 이자를 기업 대출한테 만약에 3%를 받는다면 고객들은 그 뭐 3%를 받아가지고 은행들은 3% 받으면 이 중에
통상적으로 요즘 예금 이자율이 통상 낮잖아요. 그러면 1%라면 1%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은행은 2% 남잖아요. 그렇죠? 이 2% 남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예대 마진인 거죠. 예대 마진. 이거 갖고 직원들한테 또 월급도 주고 이걸 또 모아서 또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왕적 완화는 뭐냐면 이와 같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만약에 이제 대출을 이제 해준다고 했었을 때 이제 고객들한테 맡긴 준 돈을 만약에 은행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줬다. 그럼 대출을 해주고 나면 은행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대출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대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러 은행에 왔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고객들한테 맡긴 돈을 여기 다 대출해 주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돈을 못 빌려준다. 그렇게 나올 겁니까?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나서는데 어떻게 나서냐면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한 요 자산을 한국은행한테 맡기고 한국에는 그 돈을 다시 은행한테 줘가지고 은행은 다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양자고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기업들이 맡긴 대출을 자산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면 뭐가냐면 만약에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국은행이 망하죠, 그렇죠? 만약에 기업들이 대출하는 자산을 한국은행이 이렇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한국은행이 이 대출 자산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한국은행 망하잖아요. 은행이 망하면 피해가 적지만 한국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난리 나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국은행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은행들이 갖고 중에서 아주 우량자산, 즉 은행들이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한 국채라든지 또 한국은행이 발행했던 통화 안정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한국은행에서 받아줬거든요. 즉 고객이 예금한 돈을 갖고 은행들이 국가에서 발행 국채라든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채라든지 그런 걸 은행이 산 거죠, 그렇죠? 이런 갖고 있죠. 이렇게 샀다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고객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맡긴 돈을 은행이 그걸 갖고 다시 대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책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완화시켜 주겠다. 전에는 국채와 은행채, 뭐 통화 안정채 이것들만 한국은행에서 받아줬지 나머지는 안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받아주더라도 일부적으로 뭐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한 달에 너희들이 투자한 중에 뭐 3조든지 뭐 2조든지 그 한도가 정해졌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무한정으로 3개월 동안에 무한정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주겠다. 바로 그런 금이 돈이 생기면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해준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어떻게 됐죠? 이제 돈이 더 없으니까 CP도 발행을 해서 은행들이 매입을 하면 그 CP마저도 한국은행에서 사주겠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사주면 이 돈이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보유 자산이 다 기업들이 나오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대출할 여력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허실은 뭘까요? 만약에 기업들이 CP를 발행한 거 은행에 사고 한국은행이 샀다. 그러면 이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국은행은 나중에 기업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기업들이 망하면 결국은 한국은행이 그걸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최후의 보루칙은 한국은행이 살아남아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은행은 쉽사리 이 시중은행에서 돈 빌려다는 거를 근거 없이는 돈을 안 빌려줬어요. 즉 국채나 얘네들이 발행한 통한채나 통한안정증권이라든지 그런 경우만 또 정부에 빌려달라는 것만
빌려줬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후 보루기 때문에 아주 신용을 우수하게 관리를 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업들이 CP가 발행한 거를 마저도 인수를 해준다. 그러면 기업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은 망합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망합니다. 한 번에 쓸 수 없는 정책을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허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피해야 되냐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정책, 즉 제가 말씀 이런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줄서기 문화, 줄을 섰을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최근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줄을 섰냐 이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겁니다. 줄을 서게 할 게 아니라 하나만 마스크만 하나 예를 든다면 왜 약국들이 그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은 마스크 못 사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의 뭐 기본 재난 소득이지 뭐 소득 1인당 얼마 뭐 많은 거 얼마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해서는 뭐 소득을 준다는데 마스크 하나 공짜로 못 줍니까? 또 기업들한테는 또 우리가 많이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한테 걔네들한테 마스크를 팔았어. 기업들이 직원들이 가정으로 갖고 가면 되는 거고 일반 기업이 없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 택배라는 각종 택배회사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배달해주면 되잖아요. 뭐 국민들한테 1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꼭 국민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피곤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물론 줄 선 사진을 찍어서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공개도 하고 싶지만 그분의 초상권 침해 때문에 못하는데 한번 그런 걸 참고하시고 요즘 길 가다가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합니까? 현대에서 받는 최고의 큰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같이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생각해 보면 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전때 이름이 뭐인지 아십니까? 한국중공업입니다. 한국중공업.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생긴 것이 바로 한국중공업이거든요. 한국중공업이 이제 공기업 민영화 방향 차로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까? 이와 같은 그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원전 문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영화를 한 편은 잠을 보고 이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 점점 그 실력들이 자꾸 폐지가 나잖아요. 또 외국에 원전 수출한다 한동안이 외국에서 너희들은 원전 폐기해놓고 왜 우리나라로 원전 수출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최근에 뭐 1조에 뭐 닌게로 꼽듯이 1조를 긴급해하고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하면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은행에 손실이 일어나고 은행 손실이 나면 다시 또 한국은행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게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펴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이란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잘 받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비책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어떤 문제입니다. 나중에 기업들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상환을 못하면 대출을 해준 담당자들은 책임을 묻습니다. 월급도 압수되고 자기 집마저도 날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은행들이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라 할 때, 대출을 해주라 할 때 은행 직원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지우면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대출해 줄 때 또 한도도 있거든요. 뭐 매출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50%라든지 또 시설 자금이라든 그뭐 90% 내 70% 거의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왕적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제도적으로 은행들이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우에 대출을 한다 했을 때라도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또 운영자금 한도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도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 준다 하더라도 또 만기가 되면 또 그게 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자금으로 인해 대출 나간 거는 나중에 상한이 온다 하더라도 한도의 규제 받지 않냐고 리볼빙을 시켜준다든지 약 한 거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책임을 묻지를 않겠다. 그런 점. 그러면 은행은 움직입니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대출 제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 왕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지불 준비율을 낮춘다든지 현재 지불 준비율이 2% 얼마 정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걸 낮춰준다. 그러면 왜 지불 준비율을 낮춰준다는 이것만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100원을 예금을 하면 이 중에 2원을 한국은행에 맡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98원만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맡긴 돈을 2%를 할 게 아니라 1%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지불 준비를 없앤다든지 그러면 이 돈을 맡긴 돈을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한국은행한테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이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행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망가진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이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봐가지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YS 대통령 시절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요즘 가끔 보면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전두환 내가 대통령을 뭐 찬양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책임을 안 질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전문가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다 정책을 펴라. 뒷감당은 내가 할게.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 청와대에서 한들 나중에 은퇴 후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정책을 일선에서 맡겨두고 나중에 너희들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하면 다 움직입니다. 자, 오늘은 좀 목소리 높여졌는데 이제 행운의 숫자 이야기 3월 29일 날 모처럼 한번 해봤는데 주말 편안하게 잘 쉬기를 기원합니다.